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초라한 행색의 노숙자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눈을 돌렸죠. 단 한 사람 혜연만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전혀 몰랐어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노숙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는지를요. 도대체 혜연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녁 6시 한빛그룹 회장 저택의 거대한 식당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샹들리에 불빛이 텅 빈 식탁을 비추고 있었죠. 상호는 식탁 끝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68,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한빛그룹 회장.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은색 숟가락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맞은편 빈 의자가 유독 크게 보였죠. 그곳엔 언제나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라고 묻던 사람. 이제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있을 땐 이 집이 참 따뜻했는데. 낮은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없었죠. 상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아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32살 한빛그룹 후계자. 하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부드러운 인상의 청년이었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뭐냐?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상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쁨인지 놀람인지 아니면 경계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와?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김혜연이에요. 29살 한빛은행에서 일합니다. 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진 나쁘지 않았죠. 한빛은행은 자기 회사 계열사니까요.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보육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보육원에서 봉사를 해요. 저흰 거기서 만났고요. 찰나의 정적. 상호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실내 온도가 순식간에 몇 도는 내려간 것 같았죠. 지우는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따뜻하고 정직하고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은행원?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상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위험 신호였죠. 하지만 그는 갑자기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사랑이라 부르냐? 날카로운 말이 식당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따뜻함? 상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이 따뜻함으로 돌아가는 줄 아느냐? 사랑으로 밥이 나오고 사랑으로 회사가 굴러가는 줄 알아? 아버지의 세상은 그랬겠죠. 지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재는 세상, 사람의 가치를 배경으로 판단하는 세상. 저는 그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상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포크가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집안을 세울 순 없어. 내가 한빛그룹 후계자라는 걸 잊었나? 잊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한 번의 정적. 이번엔 더 길고 무거웠습니다. 상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제 선택을 존중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 상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를 언급하는 건 금기였죠.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걸. 상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엔 쓸쓸함이 묻어났죠. 그래, 내 어머니는 늘 그런 사람이었지. 사람을 먼저 보고 가진 건 나중에 봤으니까. 그 말엔 그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죠. 항상 강하고 냉정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어머니 얘기 앞에선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사람의 크기는 가진 게 아니라 품은 거라고. 지훈의 말에 상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그만해. 더 얘기할 것도 없다. 아버지, 나가.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는 조용히 일어나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홀로 남은 상우는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앉던 자리, 아들이 앉았던 자리, 이제는 모두 비어 있었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당신이 있었으면 나를 좀 말려줬겠지. 늘 그랬잖아. 너무 독하게 굴지 말라고. 사람이 먼저라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대한 식당에 홀로 앉은 그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쓸쓸해 보였죠. 상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다는 여자, 김혜연.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은행원. 과연 그런 사람이 한빛그룹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군.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누구보다 정확하다고 자부했죠.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선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여보, 사람은 겉만 봐선 안 돼요. 마음을 봐야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봐야 해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적인 생각은 사치였죠. 현실은 냉정했고 그는 그 현실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재에 들어선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죠. 펼치지 않고 그저 표지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정아야, 나는 아직도 내가 없는 세상이 익숙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 아들은 지켜야지. 내가 그토록 아끼는 아들이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들도 상호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진 못했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김혜연이란 여자를 직접 만나볼 것입니다. 물론 정체를 숨기고 말이죠. 그날 밤 상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 서재로 향했죠.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책장. 그 사이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상호는 비밀번호를 눌렀죠.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엔 값비싼 보석이나 중요 서류가 아닌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죠. 상호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조심스러웠죠. 정아, 당신은 참 부드러웠지. 늘 사람의 말보다 마음을 먼저 받잖아. 혼잣말이 고요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쳤죠. 첫 장엔 아내의 정갈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4월 15일. 오늘 상호 씨가 청혼했어요. 반지도 없이 그저 진심만 가지고 왔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를 기억했죠. 가진 게 없던 시절, 오직 열정과 사랑만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죠. 아내 정화와 어린 지훈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화의 손엔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고 지훈의 볼엔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죠. 이 사진, 상호는 그때를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전이었죠. 회사 일에 파묻혀 있던 그를 정화가 불러냈습니다. 여보, 일만 하지 마시고 햇볕 좀 보세요. 지훈이도 아빠랑 놀고 싶대요. 바빠서 안 돼. 다음은 언제인가요? 사람 사는 건 결국 밥 먹고 웃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결국 그날 세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정화가 싼 김밥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죠. 지훈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울었고 상호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죠. 그때가 마지막이었지.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사업이 번창하면서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가족과의 시간은 줄어들었죠. 그리고 정화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죠.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을 더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정화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죠. 글씨가 평소보다 흐릿했습니다. 아마 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았죠. 사람의 크기는 가진 게 아니라 품은 거예요. 상호 씨, 당신은 이제 많은 걸 가졌지만 품는 법을 잊어가고 있어요. 지훈이가 자랄 때 부디 따뜻한 품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라요.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에요. 상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정화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품은 거라, 내가 품은 건 뭐였을까? 돈, 권력, 명예.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말한 품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품이 어떤 건지 내가 직접 봐야겠구나. 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별채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수십 년간 쓰지 않는 물건들을 쌓아두는 먼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가 찾은 건 젊은 시절 현장에서 뒹굴며 입었던 낡아빠진 작업용 점퍼였습니다. 이게 아직 있었군. 기름때가 찌들고 소매가 다해진 점퍼였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실크 잠옷을 벗어던지고 거친 점퍼를 걸쳤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에서 흙먼지가 그대로 묻은 낡은 작업화 한 켤레를 찾아 신었습니다. 바지도 일부러 무릎이 다른 낡은 등산 바지로 갈아입었죠.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습니다. 거울 속엔 한빛그룹 회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역전 지하도에서 잠을 청할 것 같은 남루하고 지친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을 뿐이죠. 어깨는 일부러 더 구부정하게 웅크렸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지. 그는 지갑에서 신용카드와 명함을 모두 빼냈습니다. 대신 주머니에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쑤셔 넣었죠. 이제 그는 한빛그룹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 가장 밑바닥의 모습으로 위장한 한 노인이었죠. 진심이면 가진 게 없어도 품위가 있겠지. 그 여자가 정말 지훈이가 말한 그런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상호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걷는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죠. 무겁지 않고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차고로 향하면서 그는 정화의 또 다른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사람은 잃은 걸 두려워하기보다 아직 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봐야 해요.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줄 수 있는 마음은 무한하잖아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죠. 자신이 잃은 건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도 믿음도 그리고 사람을 보는 진정한 눈도 함께 잃었던 것이죠. 차고에는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그것들을 지나쳐 구석에 있는 오래된 국산차로 갔죠. 30년 된 차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비는 했지만 타지 않은 지 오래였죠. 이 차 정화랑 함께 처음 산 차였지.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투박하게 울렸습니다. 최신 차들의 조용한 엔진 소리와는 달랐죠. 상호는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3시 도로는 한산했죠.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운전하면서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김혜연이 일하는 은행으로 갈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일하는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직접 보려고 했죠. 한빛은행 강남중앙지점이라. 상호는 그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VIP 고객이 많은 곳이었죠. 그곳에서 일한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인품은 별개의 문제였죠.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새벽의 한강은 고요했고 물결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상호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머리가 맑아졌죠. 지훈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길 바란다. 내 어머니처럼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구나. 그는 핸들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상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정화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사람은 만나봐야 안다고.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 이번엔 당신 방식대로 해볼게. 그는 마침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점퍼가 바람에 펄럭였죠. 그의 발걸음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죠. 이제부터는 한빛그룹 회장이 아닌 그저 한 명의 노인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아니면 새로운 가족을?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한빛은행 강남중앙지점.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엔 허름한 차림의 노인도 있었죠. 기름때가 찌든 낡은 점퍼에 해진 등산바지, 먼지투성이 작업화를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상호였죠. 경비원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에 경계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상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슬쩍슬쩍 거리를 뒀죠. 누군가는 코를 막기도 했습니다. 상호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때문이었죠. 그는 일부러 며칠 씻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참고 먼지를 온몸에 묻혀왔습니다. 좋아. 완벽해. 이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자. 상호는 창구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창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죠. 단정한 머리에 깔끔한 유니폼.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명찰엔 김혜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 여자가 지훈이가 말한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선글라스에 밍크 코트, 손엔 최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구두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탁탁탁. 마치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듯이요. 아, 여기 책임자 누구야? 당장 나와. 날카로운 목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하던 은행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VIP야. 박현숙 상무. 이 은행에 얼마를 맡겨놨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란 듯 뒤로 물러났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흥미로웠죠.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는 것도 그 은행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였으니까요. 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그녀만이 움직였죠. 발걸음은 침착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죠. 상호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문제라고? 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잖아. 오늘 들어오기로 한 돈이 안 들어왔다고. 내가 맡긴 게 얼마인데. 박상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든 명품백을 테이블에 쾅 하고 내려놨죠. 주변에서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혜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죠. 입금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통장이나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지금 물어봐. 내 이름도 몰라. 박현숙 상무라고. 당신들 고객 관리라는 걸 하긴 해? 그때 지점장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얼굴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아, 박 상무님, 오셨습니까? 제가 직접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은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혜연을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혜연 씨, 일단 빠져. 괜히 더 자극하지 말고. 하지만 혜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고닫죠. 지점장님, 고객 응대는 제가 시작했으니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분이 누군지 알고 그래? 지점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혜연은 물러서지 않았죠. 대신 다시 박 상무를 향해 정중히 말했습니다. 상무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해드릴게요. 혜연은 침착하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화면을 집중해서 보더니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무님 확인했습니다. 현재 상무님 계좌는 자동이체 예약 상태예요. 회사 급여일이 내일이라서 오늘은 아직 입금이 안 된 거예요.
뭐라고? 박상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혜연은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죠. 여기 보시면 내일 오전 9시에 입금 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회사 측 급여 처리 날짜의 차이예요. 상호는 혜연의 대응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목소리엔 비난도 조롱도 없었죠. 그저 사실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 내가 날짜를 잘못 봤나? 누구나 바쁘실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혜연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꼬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닌 진짜 이해와 공감이었죠. 혹시 오늘 급하게 필요하신 자금이 있으신가요? 다른 계좌나 대출 상품을 안내해 드릴 수도 있어요. 박상무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리를 질러댔는데 이 젊은 직원은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있었죠.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됐어. 네, 내가 실수했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위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상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품백을 집어들고는 황급히 은행을 나갔죠. 문이 닫히자 은행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다른 직원이 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 그냥 고객도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 처리는 깔끔하군. 감정 조절도 잘하고.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직장에선 가면을 쓰기 마련이었죠. 진짜 모습은 다른 상황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지점장이 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죠. 안도감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연 씨, 일은 잘 처리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내 지시를 따라. 알았나? 네, 지점장님. 하지만 고객을 중간에 바꾸는 건 오히려 더 큰 불만을 만들 수 있어요. 처음 응대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게 원칙이잖아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원칙? 원칙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VIP 관리야. 박상무가 우리 지점에 얼마나 큰 고객인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모든 고객은 평등하게 대해야 해요. 그게 은행원의 기본 아닌가요? 혜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점장은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참 너무 고다도 문제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연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음 고객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호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혜연은 모든 고객에게 한결같았죠. VIP든 일반 고객이든 구분 없이 정성껏 응대했습니다. 미소는 진심이었고 설명은 친절했습니다. 정화가 좋아할 만한 성격이긴 하네. 하지만 상호는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위험했죠.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상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기로 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은행을 나서면서 상호는 혜연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죠. 마치 아까의 소동이 없었던 것처럼요. 일 하나 잘했다고 다 알 순 없지. 그래,
조금 더 지켜보자. 진짜 모습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상호는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거리엔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로 붐볐죠. 그들 사이로 초라한 노인 하나가 사라져갔습니다. 아무도 그가 한빛그룹 회장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온 상호는 낡은 점퍼를 벗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혜연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죠. 침착하고 전문적이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아. 정화, 당신이 늘 말했잖아. 사람은 여러 번 만나봐야 안다고. 그는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상황에서 그녀를 시험해 볼 것입니다. 과연 김혜연이라는 여자가 정말 지훈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끝까지 확인해 볼 작정이었죠. 며칠이 지난 금요일 오후 2시, 상호는 다시 한빛은행 강남중앙지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죠. 낡은 점퍼는 그대로였지만 얼굴엔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때가 끼어 있었고 머리는 더욱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죠.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대부분은 불쾌한 표정이었죠. 누군가는 대놓고 코를 막았고 또 누군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통장 좀 찾으려고. 상호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했습니다. 나이 든 노인의 불안한 모습을 연기했죠.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훑어봤습니다. 통장이요? 혹시 신분증은 있으십니까? 있어.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었죠. 경비원의 표정이 점점 짜증스러워졌습니다. 빨리 좀 하시죠. 다른 손님들 기다리시잖아요. 그때 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경비원이 혜연을 말렸습니다. 김대리님, 굳이 이런 분들은 대충 보내면 돼요. 혜연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뇨? 모든 고객님은 소중해요. 어르신, 제 자리로 오세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상호는 구부정한 자세로 혜연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혜연 씨는 왜 저래? 시간 낭비인데. 그러게. 저런 사람한테 뭘 기대한다고. 하지만 혜연은 아무 말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상호를 정중하게 의자에 앉게 했죠. 날씨가 많이 춥죠?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 괜찮소. 괜찮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혜연은 자리를 비우고 탕비실로 갔습니다. 곧 따뜻한 차를 들고 돌아왔죠. 종이컵이 아닌 도자기 잔에 담아서 말입니다. 드세요. 몸이 좀 녹으실 거예요. 상호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그는 잠시 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통장을 찾으신다고 하셨죠? 어떤 통장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호는 비닐봉지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 표지였죠. 일부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거 아직 쓸 수 있나? 너무 오래돼서. 혜연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기예금 통장이시네요. 계좌번호가 있으니 확인해 볼게요.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상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구겨진 신분증을 꺼내 건넸죠. 물론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건 그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혜연은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며 말했죠. 어르신, 이 계좌는 오래전에 휴명 계좌가 되셨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정말? 돈이 아직 있나? 네, 있어요.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있으니 안심하세요. 제가 재활성화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혜연은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은행 용어는 쓰지 않았죠. 쉬운 말로 천천히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 서류에 서명하셔야 해요. 여기 이름 쓰시는 곳이에요. 상호는 일부러 손을 떨며 펜을 잡았습니다. 글씨를 잘 못 써서 천천히 하세요. 시간은 충분해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혜연은 상호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상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정화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죠. 정화도 늙은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드렸었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자 혜연은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새로 등록하셔야 해요. 기억하기 쉬운 숫자로 하세요. 생일이나 전화번호는 피하시고요. 상호는 이때다 싶어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 한 대를 꺼냈습니다. 액정은 금이 가 있었고 뒷면은 테이프로 붙여놓은 누가 봐도 오래된 기종이었죠. 요즘은 다들 이걸로 본다는데 나 같은 늙은이도 할 수 있나? 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혜연은 상호의 낡은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먼저 앱이라는 걸 설치하셔야 해요. 어르신 데이터 요금 나오실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꺼내 핫스팟을 켰습니다. 그리고 상호의 폰을 자기 와이파이에 연결시켰죠. 제 걸로 연결해서 설치해 드릴게요. 요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상호는 핫스팟이 뭔지도 몰랐지만 직원이 개인 데이터를 쓰는 모습에 속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앱이 설치되자 진짜 복잡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연은 ARS 인증, 본인 확인, 간편 비밀번호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자, 다 됐어요. 이제 이 비밀번호 6개만 누르면 바로 통장 내역이 보이실 거예요. 상호는 일부러 머리를 극적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고맙긴 한데 내가 돌아서면 다 까먹어. 이거 원. 그 말에 혜연은 웃으며 책상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럼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이것만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혜연은 상호가 보고 있던 은행 앱 화면을 곁눈질로 보면서 포스트잇에 정성껏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 파란색 한빛은행 그림 누르기. 두 번째, 로그인이라고 쓰인 네모 버튼 누르기. 세 번째, 아까 정한 비밀번호 6개 누르기. 그녀는 그림까지 그려넣은 메모지를 상호의 새 통장에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상호는 그 메모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무려 20분 가까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는 혜연을 보며 물었죠. 왜 이렇게 잘해주나? 나 같은 사람한테. 시간만 뺏고. 혜연은 잠시 멈췄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도 누군가의 가족이시잖아요. 아마 제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르신처럼 은행을 어려워하셨겠죠. 그때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셨다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상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죠. 그는 혜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이 없는 맑은 눈이었죠.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혜연은 새 통장과 서류를 깔끔하게 봉투에 넣어 건넸죠. 다 됐어요. 이제 이 통장으로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있을 때 오시면 도와드릴게요. 고맙소. 정말 고마워. 상호는 진심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죠. 일어서려는 상호에게 혜연이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날씨가 추운데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녀는 서랍에서 초콜릿 몇 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단 거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상호는 초콜릿을 받아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로 은행을 나갔죠.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혜연은 이미 다음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밝은 미소로 말이죠. 마치 방금 전의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요. 은행을 나선 상호는 건물 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받은 초콜릿을 내려다봤죠. 평범한 초콜릿이었지만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친절하지. 하지만 세상은 그런 마음만으로 버티기 어렵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래, 나이 들어보면 알아. 착한 사람일수록 세상한테 먼저 다치지. 정화, 당신도 그랬잖아. 너무 착해서, 너무 따뜻해서 결국. 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죠. 그래도 뭔가 다르긴 해.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달라.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어. 그는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계획이었죠. 이번엔 더 어려운 시험을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호는 계속 혜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르신도 누군가의 가족이시잖아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단어였죠. 사업만 생각하며 살다가 정작 가족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차 안에서 상호는 초콜릿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퍼졌죠.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소소한 친절을 받아봤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화야, 이 젊은 여자는 참 너를 닮았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말이야.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우리 지훈이의 아내가 되려면 더 강해야 해. 그는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번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볼 작정이었죠. 과연 김혜연이라는 여자가 진정한 용기와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상호는 백미러를 통해 은행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죠. 집으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의심과 인정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상호는 세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이었죠. 그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묵직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물론 진짜 돈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은행은 한산했습니다. 상호는 천천히 들어가 혜연의 창구 앞에 섰죠.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연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살짝 놀랐죠.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을 함께 내밀었죠. 이 돈을 여기에 보내야 한대요. 급한 일이라고. 혜연은 메모지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죠.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었죠. 어르신,
이 계좌 잠시만요. 혜연은 빠르게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졌죠.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이 돈을 왜 보내셔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들이 사고를 냈대요. 빨리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상호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했습니다. 불안해하는 노인의 모습을 연기했죠. 혜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드님과 직접 통화하셨어요? 아니, 경찰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보이스피싱이에요. 절대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하지만 정말 급하다고. 상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호의 옆으로 왔죠. 그리고 의자를 가져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르신, 제 말 잘 들으세요. 경찰은 절대로 전화로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100% 사기예요. 하지만 내 아들 이름도 알고 있었어. 요즘 개인정보는 쉽게 빼낼 수 있어요. 어르신, 아드님께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고개를 저었죠. 번호가 기억이 안 나. 그럼 다른 가족분은요? 며느리나 손주분이라도. 상호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외로운 노인의 모습을 연기했죠. 혼자 살아. 가족이 없어. 혜연의 눈빛이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죠. 어르신, 그래도 이 돈은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제가 경찰에 신고해 드릴게요. 그냥 보내면 안 되나? 만약 진짜면. 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죠. 어르신, 이 돈이 어르신께서 평생 모으신 소중한 돈 아니에요? 그런 돈을 사기꾼한테 빼앗길 순 없어요. 그때 옆 창구의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김대리, 손님이 원하시면 보내드려. 우리가 뭔 상관이야? 혜연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이스피싱이에요. 우리가 막아야죠. 그래도 강제로 막을 순 없잖아.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어쩔 건데?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괜히 나섰다가 우리만 피곤해져. 하지만 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상호를 향해 돌아앉았죠. 어르신,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건 정말 사기예요. 지금 이 계좌는 이미 여러 번 신고가 들어온 계좌예요. 상호는 일부러 화를 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래?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전 어르신의 돈을 지켜드려야 해요. 그게 제 일이에요. 당신 일은 돈을 보내주는 거 아니야? 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죠. 아니에요. 제 일은 고객님을 지키는 거예요. 돈을 지키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것도 다 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상호는 속으로 놀랐죠. 이런 대답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지점장이 소란을 듣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혜연 씨? 보이스피싱 의심건이에요. 제가 신고하려고요. 지점장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손님이 원하시면 보내드려.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막아? 하지만 지점장님, 그만. 손님 뜻대로 해드려. 혜연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전 못해요. 이건 옳지 않아요.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혜연,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혜연은 다시 상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 돈이면 어르신이 한 달, 두 달을 사실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런 소중한 돈을 잃으시면 안 돼요. 상호는 혜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진심이 가득했죠. 자신의 이익이 아닌 정말로 그를 걱정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정말 사기란 말이요? 네, 100% 사기예요. 제가 지금 바로 경찰에 연락드릴게요.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그 번호도 차단해 드릴게요. 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믿어보지. 젊은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네, 보이스피싱 신고요. 네, 지금 저희 은행에 피해자분이 계세요. 전화를 끝낸 혜연은 상호에게 말했습니다. 경찰분들이 오신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때 지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연 씨, 나중에 내 사무실로 와. 혜연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상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물었죠. 괜찮겠소? 나 때문에. 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돈을 지켜드린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제가 은행원이 된 이유거든요. 상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돈도 지위도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노인을 위해 상사의 명령까지 거부하는 이 젊은 여자.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호는 경찰과 상담을 했고 혜연은 옆에서 도와줬죠.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상호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소. 정말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전화 받으시면 꼭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한테 직접 연락하시고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가기 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죠. 혜연은 지점장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꾸중을 들을 것이 뻔했죠.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상호는 은행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낡은 점퍼 속을 파고들었죠. 그는 깃을 올리며 길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여자는 옳은 걸 택하는 사람이야. 지점장의 눈치나 자신의 불이익보다 양심을 먼저 따르는 사람.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만 윙윙거렸죠. 상호는 천천히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 정화의 빛바랜 미소였죠. 당신도 그랬지.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게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하던 사람. 그래서 당신이랑 내가 얼마나 싸웠던가.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한참이나 사진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죠. 이상하네. 저 젊은 여자에게서 왠지 당신 냄새가 나.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흔들리는 건 왜일까? 그는 사진을 조심히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서 방금 나온 은행의 유리창 너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혜연은 지점장실에서 나왔는지 어느새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다른 노인 고객이 창구 앞에서 무언가를 묻고 있었고 혜연은 몸을 숙여 웃으며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순간 사진 속 정화의 미소와 겹쳐 보였습니다. 정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저 아이를 참 좋아했을 거야. 상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직은 저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지만 그래도 그 마음 하나만큼은 인정해야겠구나.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의 낡은 점퍼 자락을 흩날리게 했죠.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음속 의심의 벽에 이미 커다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침 7시 상호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멀리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혜연은 매주 토요일마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죠. 상호는 그곳에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정체를 숨기고 말이죠. 그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노숙자 차림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등산복을 골랐죠. 동네 할아버지가 산책 나온 것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고 면도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빛그룹 회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아침을 간단히 먹고 상호는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보육원이었어요. 희성재단 산하보육원. 그 이름을 다시 보는 순간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희성재단. 그건 아내 정화가 생전에 만든 재단이었죠.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자신의 사재를 털어 만든 곳이었습니다. 상호는 처음엔 반대했었어요. 돈이 아까웠던 게 아니라 정화의 건강이 걱정됐기 때문이었죠. 정화,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아이들 웃는 걸 보면 오히려 힘이 나요.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건 결국 따뜻한 마음뿐이잖아요. 그때 정화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상호는 재단 운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는 발길을 끊었었죠.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차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양쪽엔 낡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죠. 이런 곳에 보육원이 있다니. 상호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재단 산하 보육원이 이렇게 열악한 곳에 있었다니요. 보육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 너머로 오래된 건물이 보였죠. 페인트는 벗겨지고 지붕은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당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맑고 밝았어요. 상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담장이 낮아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죠.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연이었어요. 그녀는 낡은 청바지에 후드티에 얇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릎엔 흙이 묻어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어 올렸죠. 은행에서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만 표정은 더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혜연은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색색의 크레파스가 들려 있었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봐요. 우리 엄마 그렸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혜연은 아이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엄마 머리카락이 길구나? 네, 엄마는 긴 머리예요. 나중에 오면 보여줄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혜연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오시면 이 그림을 선물로 드리자.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때 한 남자아이가 넘어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까진 것 같았어요. 혜연은 재빨리 일어나 아이에게 달려갔죠. 어머, 우리 준이 많이 아프지? 이리 와봐. 혜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밴드를 찾아 붙여줬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부드러운지 마치 진짜 엄마 같았습니다. 자, 이제 다 나았어.
우리 준이는 씩씩하니까 울지 않을 거지? 응, 안 울어요.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연은 아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어요. 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었죠. 30년 전 비 오는 날 놀이터에서 넘어져 울던 어린 지훈.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던 정화. 그때의 기억이 지금 눈앞에서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쳐도 금방 나을 거야. 울지 말고 다음엔 더 조심하면 되지. 정화가 지훈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혜연이 아이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상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는 담장 옆 나무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연도 함께 들어갔죠. 창문을 통해 보니 식당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혜연은 막내 아이 옆에 앉아 밥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아해봐. 비행기가 간다. 숟가락을 비행기처럼 움직이며 아이를 웃게 만드는 혜연. 그녀의 표정엔 진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상호는 보육원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건물은 정말 낡았어요. 겨울인데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지 아이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죠. 놀이터의 그네는 녹슬어 있었고 미끄럼틀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재단의 보육원이 이런 상태라니. 상호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정화가 그토록 아끼던 곳을 자신은 완전히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가 되자 혜연이 아이들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녀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백설공주요. 아니야, 신데렐라. 아이들이 저마다 좋아하는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혜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선생님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야. 혜연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부모님이 없어서 혼자 살았죠. 어느 날 길에서 다친 할머니를 만났어요. 아이는 자기가 가진 마지막 빵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혜연은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사실 천사였어요. 할머니는 아이에게 말했죠. 내가 남을 도운 그 따뜻한 마음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요? 그 다음엔 아이들이 재촉했습니다. 혜연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 아이는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행복해졌죠. 왜냐하면 남을 돕는 게 바로 자신을 돕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야기가 끝나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우리 도와주는 거예요? 혜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래. 선생님도 어렸을 때 혼자였거든. 그때 좋은 어른들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 상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혜연도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거였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연이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당연하지. 약속할게. 새끼손가락 걸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혜연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혜연은 모든 아이와 일일이 약속을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다정한지 보는 사람까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혜연이 보육원을 나서자 상호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차로 돌아가면서 그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화야,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 이 아이를 안아주었을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연에게서 정화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줄 아는 마음. 지훈이가 이런 여자를 사랑했다면 어쩌면 그건 내가 놓쳤던 걸 그 아이가 찾은 걸지도 모르겠어. 상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보육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어요. 석양에 물든 낡은 건물이 왠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곳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상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시험을 통해 본 혜연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상호는 오랜만에 정화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정화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화, 이번엔 잘할게. 이번엔 누군가의 마음을 시험하지 않고 그냥 믿어보려고. 당신이 늘 말했잖아. 사람은 믿어주면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지 않겠다고. 이제는 직접 만나서 진심으로 대화해보겠다고. 밖에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상호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마치 정화가 옆에서 잘하고 있어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본사 감사팀 차량 2대가 지점 앞에 나란히 서 있었죠.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사람들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날카로웠어요. 혜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다는데 옆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혜연아, 큰일 났어. 본사 감사팀이 왔대. 무슨 일인데? 계좌 정보 유출 사건이래. VIP 고객 정보가 외부로 새나갔다나 뭐래나. 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향했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늘 규정을 지켰고 고객 정보를 함부로 다룬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점장이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새하했어요. 이마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그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감사팀과 마주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점장님, 이번 건 심각합니다. VIP 고객 정보가 무려 15건이나 외부로 유출됐어요. 본사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내라고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죠. 사실 유출은 그 자신이 한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고객 정보를 빼돌렸던 거예요. 외부 브로커에게 넘기고 돈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내세워야 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며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혜연. 너무 고든 성격 때문에 늘 불편했던 직원이었어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원칙만 고집하는 사람. 상사 말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직원.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지점장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어요. 에어컨도 켜지 않았는데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죠.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고객 정보를 유출했어요.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금요일 누군가 고객 정보 화면을 보면서
메모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시선을 혜연에게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김혜연 대리, 그날 당신이 노인 고객을 응대했죠? 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휴대폰 뱅킹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때 메모를 했습니까? 네. 어르신이 헷갈려 하셔서 순서를 종이에 적어드렸어요. 하지만 그건 고객 정보가 아니라 사용법이었습니다. 로그인하는 순서랑 비밀번호 입력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드렸어요. 지점장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CCTV엔 당신이 화면을 보며 뭔가 적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 메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르신께 드렸습니다. 증거가 없네요. 혜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그날 메모는 정말 사용법이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건 당신 말이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까요. CCTV에 찍힌 건 명백한 사실인데 그 메모지는 사라졌어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근데 혜연 씨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규정 잘 지키고. 지점장이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그날 받았던 노인은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고 이름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탁 하고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업무에서 손 떼세요. 감사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발령입니다. 사무실 출입도 제한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혜연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눈빛들 뿐이었죠. 마치 그녀가 전염병이라도 옮길 것처럼 말이에요. 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굽히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고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규정을 어긴 적 없어요.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조용히 있으세요. 괜히 소문 내지 말고요. 지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판결이 끝난 것처럼 말이죠. 혜연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동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피했어요. 누군가는 복사하던 것도 멈추고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혜연은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물건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는데 손이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눈물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쪽에 있던 보육원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꺾이고 구겨졌지만 아직 색은 선명했죠. 퇴근 시간 혜연은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하늘은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맨 손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보육원 아이들 사진이 떠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찍은 사진이었죠.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제일 어린아이가 혜연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혜연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진실은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으니까. 그날 밤 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동안 정직하게 일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가? 보육원 아이들에게 늘 말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살면 좋은 일이 온다고 믿었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같은 시간 한빛그룹 회장실,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책상 위엔 비서가 올린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빛은행 강남중앙지점 고객정보 유출 사건 발생. 김혜연 대리 연루 의심. 그 이름을 본 순간 상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서를 집어든 손에 힘이 들어갔죠. 김혜연이라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며칠 전 회장님께 휴대폰 뱅킹을 도와드렸던 직원입니다. 지금 대기 발령 상태라고 합니다. 본사 감사팀이 조사 중이고요. 상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턱선에 힘이 들어가며 입술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날 메모는 내 것이었어. 사용법을 적어준 거라고. 고객 정보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본사 감사팀이 이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CCTV 영상을 근거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메모지가 사라져서 증거가 없다고 하더군요. 상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책상을 한번 쳤죠. 쾅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책상 위에 펜꽂이가 흔들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누명이야. 명백한 누명이라고.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은행에서 보았던 그 진심 어린 눈빛. 명품녀의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던 침착함. 보이스피싱을 막으며 보여준 용기.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품던 따뜻한 미소. 그런 사람이 정보를 유출할 리 없었습니다. 비서, 내일 아침 일정 비워놔. 어디 가시려고요? 상호는 정장 재킷을 집어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행에 가야겠어. 직접 가서 바로잡을 거야. 이건 내가 목격한 일이니까. 회장님께서 직접요? 본사를 통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내가 직접 가야 해. 내가 증인이야. 내가 본 거니까 내가 말해야지.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결심을 알았으니까요. 그 눈빛을 보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상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아내의 일기장을 꺼냈죠.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정화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종이가 낡아서 구겨진 부분도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가진 게 아니라 품은 거예요. 상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아내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정화, 이번엔 내가 누군가를 지켜줄 차례야. 당신이 그토록 말했던 사람을 품는다는 게 이런 거겠지. 억울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그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번엔 회장으로서, 증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양심으로서 나설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상호의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내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빛은행 강남중앙지점.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두꺼운 자동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아침의 분주함으로 웅성거리던 은행 로비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 돈을 세던 기계 소리, 고객들의 작은 대화까지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잦아들었죠.
한 노신사가 들어섰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몸에 완벽하게 감기는 짙은 차콜 그레이 색상의 맞춤 정장. 셔츠는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얗고 넥타이 핀으로 고정한 짙은 와인색 실크 넥타이는 조명 아래서 은은한 광택을 뿜어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최고급 구두는 소란스러운 대리석 바닥 위를 소리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 나아갔죠. 하지만 사람들을 진정으로 압도한 것은 그의 기세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당당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똑같은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수행 비서가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든 채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노신사의 신분이 평범한 VIP와는 차원이 다름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가 로비 중앙에 멈춰서자 은행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신사는 말없이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명함을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한상호, 한빛그룹 회장. 명함 위에 금박 글씨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직원은 급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 명함을 보고는 숨을 죽였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이 허겁지겁 뛰어가 지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지금 바쁘다고. 지점장님. 한빛그룹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문이 벌컥 열리며 지점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재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였죠. 그는 급히 재킷 단추를 채우며 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로 직접 오셨습니까?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상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펜 돌리던 손도, 키보드 두드리던 손도 모두 멈췄습니다. 며칠 전 이 지점을 방문했었소. 상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남달랐죠. 아, 그러셨습니까? 제가 몰라 배워서 내가 누구인지 알릴 필요는 없었소. 다만 한 가지 확인하러 왔소. 상호는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날 한 여직원이 내게 휴대폰 뱅킹을 가르쳐줬소. 김혜연이라는 직원이었지. 지점장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 직원 말씀이십니까? 그 직원이 뭔가 메모를 했다며? CCTV에 찍혔다고 들었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상호가 손을 들어 지점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메모는 내 것이오. 예. 그 직원이 내게 휴대폰 뱅킹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순서를 적어줬소. 로그인하는 방법이며 비밀번호 입력하는 위치며 그런 걸 그림으로 그려줬다고. 고객 정보가 아니었어. 지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죠.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CCTV 화면만 보고. 오해? 상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주변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당신네 직원 중 누군가가 VIP 고객 정보를 USB에 담아 빼돌린 사실, 본사 감사팀이 이미 파악하고 있어. 그 말에 지점장이 휘청거렸습니다. 뒤에 있던 책상을 손으로 짚어야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죠. 그게 무슨... 상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지점장과의 거리가 좁혀졌죠.
이 지점에 우리 한빛그룹 계열사들의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그건 8천억이요. 그 숫자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죠. 오늘 안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8천억을 전부 인출하겠소.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거요.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8천억이 빠져나간다는 건 이 지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뜻이었어요. 본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지점장 자신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죠. 회장님, 그건. 그럼 누가 그랬소? 누가 정보를 유출했소? 바로 그때 은행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본사 감사팀 직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들은 곧장 지점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점장님, 본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았어요. 눈으로 내용을 훑는 순간 그의 몸이 굳어졌죠. 유출된 고객 정보 파일들이 지점장님 개인 노트북에서 발견됐습니다. 삭제하셨지만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외부 저장 장치로 옮긴 기록도 있고요. 순간 은행 앞 모든 시선이 지점장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선 채로 말을 잃었어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죠.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위로 형광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지점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책상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본사 실적 압박이 너무 심해서 외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 들어왔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직원에게 누명을 씌웠단 말이오. 상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김혜연 대리가 평소 너무 원칙적이어서 제 말을 잘 안 들어서 이번 기회에 지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상호는 한참을 지점장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책임이 두려우면 비겁해지고 진심이 두려우면 정직해지요. 당신은 책임을 택했고 그 직원은 진심을 택했소. 지점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상호의 뒤에 서 있던 감사팀 직원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점장이 떨어뜨린 서류를 주워들고 말했죠. 지점장님, 아니, 이철민 씨. 감사팀 직원이 처음으로 그의 직위 대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부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은행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무고, 혐의로 본사법무팀에 즉각 이관하겠습니다. 노트북과 개인 물품은 압수합니다. 지점장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자, 자비는 피해자에게 구하십시오. 저희와 함께 가시죠. 감사팀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눈짓하자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지점장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초라하게 끌려나갔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상호는 감사팀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혜연 대리에게 연락하시오. 즉시 복직시키고 이 일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상호는 마지막으로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을 훑었죠. 이 은행에 남아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 말이요. 그걸 잊지 마시오. 상호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길을 비켜주었어요.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뼉을 쳤죠.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은행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혜연의 원룸. 혜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식욕이 없었죠.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한빛은행 본사라는 번호가 떴어요. 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혜연 대리님이십니까? 저는 본사 인사팀입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네, 맞습니다. 대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점장이 모든 것을 자백했고 증거도 확보됐습니다. 혜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점장이요? 네. 대리님은 완전히 무혐의입니다. 오히려 누명을 씌워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정상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늘 오전에 한빛그룹 한상우 회장님께서 직접 지점에 방문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대리님이 그날 적어드린 메모가 고객 정보가 아니라 사용법이었다고 모든 것을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혜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상우 회장님? 그 이름은 그녀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 바로 남자친구 지훈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기쁨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혼란이 그녀를 휩쌌습니다. 지훈에게서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자신의 누명을 풀어주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직원들도 대리님께 모두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오해해서 정말 죄송했다고요. 전화를 끄는 혜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방 안을 채웠어요. 혜연은 천천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유니폼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연이 은행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미안한 표정이었죠. 혜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내 말을 믿어줬어야 하는 건데. 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평소처럼 밝고 부드러웠죠. 혜연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걸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진심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상우 회장님은 도대체 왜 나를 도와주신 걸까? 그 질문의 답은 그날 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날 저녁 8시 상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시선은 책상 위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저장된 연락처 이름 아들 지훈.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3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전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죠. 아버지,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우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지훈아. 상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말한 그 사람, 혜연 씨 말이다.
함께 저녁을 하자. 이번엔 내가 먼저 인사하고 싶구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을 그토록 반대하던 아버지가 먼저 만나자고 하다니. 아버지, 정말이세요? 그래. 내일 저녁 7시 집으로 데려오너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은 상호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아내 정화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죠. 다음 날 저녁 혜연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가 벗고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었다가 또 벗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연 씨, 준비됐어요? 잠깐만요. 혜연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를 반대하던 분이 왜 갑자기 초대한 걸까? 은행 일로 도와주신 건 고마운데 그게 결혼 승낙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 안에서도 혜연은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지훈이 그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죠. 괜찮아요. 아버지가 먼저 초대하신 거예요. 좋은 신호라고요. 하지만 저를 반대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변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차는 한빛그룹 회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긴 진입로가 나타났어요. 양쪽으로 정원이 펼쳐져 있었죠. 혜연은 창밖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집사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어요. 혜연은 지훈의 손을 꽉 잡고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사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어요. 혜연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응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집사가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도련님과 손님께서 오셨습니다. 들어오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연은 지훈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응접실 안쪽 소파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노신사였어요. 바로 한상우 회장이었죠. 지훈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혜연 씨 모시고 왔습니다. 혜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떨고 있었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혜연입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요, 혜연 씨. 상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회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죠. 순간 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위험 있는 회장의 얼굴 위로 어떤 이미지가 겹쳐 보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손을 떨던 그 노인. 은행에서 통장을 들고 왔던 그 초라한 모습. 보이스피싱 사건 때 봉투를 들고 떨던 그 사람. 상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살짝 바꿨어요. 낡은 통장을 들고 왔던 그 노인의 목소리로 말이죠. 날이 추운데 따뜻한 차 한 잔 도자기 잔에 담아줘서 고마웠소. 혜연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눈이 점점 커졌죠. 어르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상호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막아주느라 지점장한테 혼났지. 하마터면 내 500만 원 날릴 뻔했는데. 혜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지훈조차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혜연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낡은 점퍼도 모두 저를... 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일어나 혜연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요. 미안하오. 내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 오만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싶었소. 혜연은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상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시험 따위와는 상관없이 이미 진짜였소. 내 아내가 평생 말했던 사람의 품을 가진 사람이었어. 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요. 세상 사람들은 해야 할 일보다 편한 일을 택하니까. 하지만 당신은 달랐소. 상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명품녀가 소란을 피울 때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소. 노인이 앱 설치 하나에 헤맬 때도 끝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지.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을 뻔한 노인을 상사 명령까지 거역하며 지켜줬소. 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고객님을 지키는 게 제 일이니까요. 상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혜연에게 건넸습니다. 그래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며느리로 원하는 사람이요. 그 말에 혜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며느리요? 그래요. 내 아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소. 당신은 내 아내를 닮았어. 사람을 먼저 보고 마음을 먼저 품는 사람. 상호는 혜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지. 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꽉 안아주었어요. 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요리사가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혜연은 아직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상호는 포크를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내가 처음 결혼 얘기를 꺼낸 그날 밤부터였지. 내 엄마의 일기를 읽다가 결심했어.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직접 만나봐야 한다고 너희 엄마가 늘 말했거든. 어머니가요? 그래. 내 엄마는 늘 사람의 마음을 먼저 봤지. 나는 그걸 잊고 살았어. 하지만 혜연 씨를 보면서 다시 깨달았지. 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상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었소. 따뜻하고 정직하고 누구보다 사람을 아끼는 사람. 보육원 일도 열심히 했지. 혜연 씨가 봉사하는 그 보육원도 사실 내 아내가 만든 거요. 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희성재단이 어머님께서? 그래요. 아내가 떠난 뒤로 나는 그곳에 발길을 끊었소. 너무 아팠거든. 하지만 혜연 씨가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걸 보고 다시 용기가 났소. 상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부터 그 보육원의 지원을 늘릴 거요. 건물도 새로 짓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려고. 혜연 씨가 그곳을 계속 돌봐주겠소? 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고맙소. 식사가 끝나고 상호는 서재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지훈이 엄마의 사진첩이요. 한번 보시오. 혜연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엔 젊은 상우와 정화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다음 장엔 어린 지훈을 안고 있는 정화의 모습이 있었죠.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셨네요. 혜연이 말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소.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오. 아니, 이미 그런 사람이구려. 혜연은 사진첩을 덮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 상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를 해라.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모여서 따뜻하게 하자꾸나. 지훈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고맙지.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줘서. 혜연도 다가가 상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평생 지훈 씨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잘 모시겠습니다. 상호는 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소. 그날 밤 상호는 홀로 서재에 앉아 정화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정화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상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어느 토요일 오후 한빛그룹 회장 저택의 정원에는 소박한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정화가 생전에 가꾸던 정원을 선택했어요. 장민넝쿨 아래 작은 단이 마련되었고 의자는 고작 30개 정도였죠. 초대받은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혜연과 지훈의 뜻이기도 했죠.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혜연이 봉사하던 보육원 아이들.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들떠 있었어요. 보육원 선생님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정원으로 들어서자 혜연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애들아, 왔구나. 선생님, 오늘 진짜 예뻐요. 순백의 원피스를 입은 혜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아니었지만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이 오히려 그녀와 잘 어울렸어요. 머리에는 작은 들꽃으로 만든 화관을 썼죠. 오후 2시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줄에는 상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죠. 그곳에는 정화의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상호는 아내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액자 테두리를 쓰다듬었어요. 정화, 오늘 우리 아들이 결혼해. 당신이 좋아할 만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어. 보고 있지? 작게 속삭인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신부 입장곡이었어요. 혜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었죠. 부모님이 안 계신 혜연을 대신해서 원장 선생님이 함께 걸어주기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단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상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원장 선생님께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원장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호는 혜연의 손을 잡았어요. 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오늘부터 내 딸일세. 내가 당신 아버지 역할을 하겠어. 상호는 혜연의 손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상호는 아들의 어깨를 톡톡 쳤죠.
이젠 내가 지켜라. 이 사람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거라. 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짧지만 따뜻한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주례사도 긴 축사도 없었어요. 다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약속하는 시간이었죠. 평생 당신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생 당신을 믿고 당신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혜연의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죠.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꽃잎을 뿌리며 까르르 웃었어요. 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옆자리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정화 봤지? 우리 아들 정말 행복해 보여. 당신도 기뻐하고 있을 거야.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정원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놀았죠. 혜연이 상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손을 잡아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이제 내 딸인데. 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보석함이었어요. 이건 아내가 쓰던 목걸이일세. 상자를 열자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렇게 소중한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럼 아내도 그걸 원할 거야. 상호는 직접 목걸이를 혜연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진주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혜연은 목걸이를 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소중히 하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정원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상호는 혼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죠. 지훈과 혜연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먼저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래라. 오늘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거라. 두 사람이 사라진 뒤 상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화의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바라봤어요. 나 잘했지, 정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의 행복을 지켜줬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줬고, 그는 와인 잔을 들어 사진을 향해 올렸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게 됐소. 사랑이 뭔지도 다시 배웠고, 바람이 불어와 장미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상호의 어깨에 살포시 앉았어요. 그는 그 꽃잎을 손으로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보내는 신호인가? 잘했다고 하는 거지? 그는 꽃잎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꽃잎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상호는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화의 일기장이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가진 게 아니라 품은 거예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으며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품는다는 게 뭔지, 믿는다는 게 뭔지. 그는 펜을 들어 일기장 여백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정화, 당신 말이 맞았소.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남는 거였소. 펜을 내려놓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택 정원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지훈과 혜연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죠.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화, 우리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소.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고 나도 다시 사람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는 천천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제는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기로 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상호는 불을 끄고 방을 나섰어요. 복도를 걷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과 혜연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보육원 아이들 정말 좋아했죠? 응. 오늘 정말 행복했어. 우리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따뜻하게 키우자. 상호는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죠. 정화, 잘 자오. 나도 이제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소. 그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화가 웃고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젊은 날의 자신이 서 있었고 어린 지훈이 두 사람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죠.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은 과거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어요. 따뜻한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사람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